카리브해의 푸른 바다, 아바나의 아름다운 거리, 1950년대 클래식 자동차들이 달리는 낭만의 도시. 쿠바는 한때 라틴 아메리카의 보석이었습니다. 무상 의료, 무상 교육, 문맹률 제로. 미국 코앞에서 초강대국에 맞서 당당히 독자 노선을 걸었던 혁명의 나라였죠. 지금 이 순간 그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루 20시간 정전. 병원에 가면 수술 도구를 직접 가져오라고 합니다. 4년 만에 인구의 25%가 사라졌습니다. 275만 명이 조국을 등졌어요. 혁명의 낙원은 어떻게 지옥이 됐을까요? 쿠바 혁명이 성공했을 때 전 세계가 열광했습니다. 젊은 혁명가 피델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가 독재자를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어요. 카스트로는 32살, 게바라는 30살이었죠. 청년들이 총을 들고 산에서 내려와 부패한 정권을 무너뜨린 겁니다. 할리우드 영화 같은 이야기였어요. 전 세계 젊은이들이 체 게바라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혁명의 아이콘이 된 거죠. 그들은 약속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무상 의료, 무상 교육을 제공하겠다고요. 그리고 정말 해냈어요. 쿠바의 문맹률은 거의 제로가 됐습니다. 혁명 전에는 국민 대다수가 글을 읽지 못했어요. 카스트로 정부는 전국에 학교를 세우고 교사를 파견했습니다. 몇 년 만에 쿠바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가 됐죠. 의료 시스템은 더 놀라웠어요. 쿠바의 영아 사망률은 미국보다 낮았습니다. 의사 한 명당 인구수는 선진국 수준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도 부자와 똑같은 치료를 받을 수 있었죠. 쿠바 의사들은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의 쿠바 의사들이 파견됐어요. 작은 카리브해 섬나라가 의료 강국이 된 겁니다. 쿠바는 제3세계의 희망이었어요. 작은 나라도 강대국에 맞서 자기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미국이라는 거인의 코앞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시키고 그걸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좌파 지식인들이 쿠바를 찬양했어요. 이곳이 바로 이상적인 사회의 모델이라고요. 하지만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전면적인 경제 봉쇄를 선언했어요. 무역 금지, 금융 거래 차단, 여행 제한, 쿠바를 완전히 고립시키겠다는 거였죠. 미국 기업은 쿠바와 거래할 수 없었고 쿠바와 거래하는 외국 기업도 미국 시장에서 퇴출됐습니다. 사실상 전 세계가 쿠바와 장사를 못하게 만든 거예요. 당시 미국 국무부의 비밀 메모가 나중에 공개됐는데 거기엔 섬뜩한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쿠바 국민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안겨서 정권에 대한 환멸을 유발해야 한다. 미국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쿠바 국민들을 굶겨서 스스로 정부를 무너뜨리게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이 봉쇄는 60년이 넘도록 계속됐습니다.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경제 제재예요. 그런데 쿠바는 버텼습니다. 비결이 뭐였을까요? 소련이었어요.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은 전 세계에서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소련 입장에서 쿠바는 미국 뒷마당에 박아 넣은 못 같은 존재였어요. 전략적 가치가 엄청났죠. 그래서 소련은 쿠바에 매년 엄청난 돈을 지원했습니다. 석유, 식량, 공산품, 무기. 쿠바가 필요한 건 뭐든 소련이 대줬어요. 미국이 앞문을 봉쇄해도 소련이 뒷문을 열어줬습니다. 카스트로는 미국의 압박을 비웃을 수 있었어요. 코앞에 있는 초강대국이 아무리 목을 조여도 지구 반대편에서 더 큰 초강대국이 산소를 공급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쿠바 국민들의 삶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안정적이었어요. 배급으로 기본적인 식량이 제공됐고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었고 아이들은 학교에 다녔습니다. 자유는 없었지만 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모든 것에는 끝이 있죠.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쿠바의 생명줄이 끊겼어요. 매년 들어오던 수십억 달러의 지원이 증발했습니다. 수입이 4분의 1로 줄었어요. 공장이 멈추고 석유가 없어서 트랙터가 서고 설탕 수확을 속아 끄는 수레로 해야 했습니다. 버스가 다니지 않아서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어요. GDP가 절반으로 떨어졌죠. 카스트로는 이 시기를 특별 시기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건 굶주림 뿐이었어요. 배급량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고기를 구경하기 어려워졌어요. 사람들은 하루하루 연명했습니다. 체중이 평균 10kg 이상 빠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온 국민이 다이어트를 한 게 아니에요. 굶은 겁니다. 이때 많은 쿠바인들이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타이어 튜브로 만든 뗏목을 타고 플로리다를 향했어요. 상당수가 바다에서 죽었습니다. 살아서 도착한 사람들은 미국에서 새 삶을 시작했죠. 쿠바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절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구원자가 나타났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였어요. 차베스는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좌파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카스트로를 아버지처럼 따랐어요. 혁명의 영웅, 미국에 맞선 투사, 차베스에게 카스트로는 롤모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금세 동맹을 맺었어요.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많아요. 차베스는 그 석유를 무기로 삼았습니다. 반미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미국에 대항하는 블록을 만들려 했죠. 그 핵심에 쿠바가 있었습니다. 차베스는 쿠바에 하루 9만 배럴의 석유를 거의 공짜로 보내기 시작했어요.
쿠바가 제대로 값을 치를 능력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요. 대신 쿠바는 의사와 교사를 베네수엘라에 파견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빈민가에서 쿠바 의사들이 진료를 하고 쿠바 교사들이 문맹 퇴치 운동을 벌였어요. 소련이 무너진 뒤 사막을 헤매던 쿠바에게 베네수엘라 석유는 오아시스 같았습니다.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된 거예요. 두 나라의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차베스가 이틀간 축출됐어요. 그때 카스트로가 결정적인 도움을 줬습니다. 정보 지원, 외교적 압박, 쿠데타 세력에 대한 국제적 비난 조직. 차베스는 다시 권좌에 복귀했어요. 이때부터 두 나라의 관계는 단순한 동맹을 넘어섰습니다. 운명 공동체가 된 거죠. 쿠바 정보기관 요원들이 베네수엘라 대통령궁을 경호하기 시작했어요. 차베스의, 그리고 나중에 마두로의 보안을 책임진 건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아니라 쿠바인들이었습니다. 마치 경찰서 강력반장이 알고 보니 외국 정보기관 요원이었던 것과 같은 상황이죠. 쿠바는 베네수엘라 덕분에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배급이 정상화되고 전기가 들어오고 병원이 돌아갔어요. 물론 화려하진 않았지만 특별 시기의 악몽에서는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진실이었습니다. 혁명의 영웅 피델 카스트로는 독재자이기도 했어요. 쿠바에서는 공산당 외의 정당이 금지됐습니다. 선거가 있긴 했지만 형식에 불과했어요. 후보는 당기 정하고 국민은 찬성 아니면 기권만 할 수 있었죠. 반대표를 던지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면 좋을 게 없었어요. 언론은 완전히 통제됐습니다.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모두 정부 소유였어요. 외국 방송은 차단됐고 인터넷은 극도로 제한됐습니다. 정부가 허락하는 정보만 국민에게 도달했어요. 북한과 비슷했다고 하면 과장일까요?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반체제 인사들은 감옥에 갔어요.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쓰거나 시위를 조직하거나 외국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 체포됐습니다. 국제 엠네스티에 따르면 수천 명의 정치범이 쿠바 감옥에 수감됐어요. 고문 의혹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비밀 경찰이 모든 곳에 있었어요. 이웃이 이웃을 감시했습니다. 혁명수호위원회라는 조직이 동네마다 있어서 주민들의 동향을 당해 보고했죠. 누가 외국인을 만났는지, 누가 정부에 불만을 표시했는지, 누가 외국 라디오를 듣는지 모든 게 기록됐어요. 무상의료, 무상교육,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없었어요. 여행의 자유도 없었습니다. 쿠바 국민은 정부 허가 없이 해외에 나갈 수 없었어요. 허가는 쉽게 나오지 않았죠. 직업 선택의 자유도 제한됐습니다. 국가가 배치하는 대로 일해야 했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도 국가가 농부로 배치하면 농부가 되어야 했습니다. 카스트로는 이렇게 말했죠. 혁명 안에서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 혁명 밖에서는 아무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는 혁명의 정의를 카스트로 혼자 내렸다는 겁니다. 그가 혁명적이라고 하면 혁명적인 거고 반혁명적이라고 하면 반혁명적인 거였어요. 기준은 오직 카스트로의 머릿속에만 있었습니다. 피델 카스트로가 병으로 쓰러지고 동생 라울 카스트로가 권력을 이어받았어요. 피델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미겔 디아스카넬이 새 대통령이 됐습니다. 카스트로 형제가 아닌 사람이 쿠바를 이끄는 건 수십 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개혁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젊은 지도자가 나라를 바꿀 거라고요.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공산당은 여전히 유일 정당이었고 언론은 여전히 통제됐으며 반체제 인사들은 여전히 감옥에 갔습니다. 새 지도자는 있었지만 새 정책은 없었어요. 디아스카넬은 카스트로의 후계자였지 개혁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찾아왔어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쿠바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관광업이 완전히 멈췄어요. 연간 400만 명이 방문하던 관광객이 사라졌습니다. 텅 빈 호텔, 텅 빈 해변, 텅 빈 식당. 외화 수입이 급감했죠. 쿠바는 자체 코로나 백신을 개발할 정도로 의료기술이 뛰어났어요. 하지만 그 기술을 활용할 돈이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베네수엘라도 경제 위기에 빠졌어요. 차베스가 죽고 마두로가 집권했는데 그의 경제 정책은 재앙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경제가 무너지면서 쿠바에 보내는 석유도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한때 하루 9만 배럴이던 게 3만 5천 배럴까지 떨어졌습니다. 쿠바의 두 번째 생명줄도 가늘어지고 있었던 거죠. 쿠바 국민들의 삶은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정부가 배급하던 쌀과 콩은 한 달치가 열흘도 못 갔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기본적인 건 배급으로 해결됐는데 이제는 배급 카드 자체가 쓸모 없어졌습니다. 상점에 물건이 없으니까요. 빈 진열대만 늘어서 있었어요. 휘발유를 넣으려면 앱으로 예약해야 하는데 3주를 기다려도 순번이 안 와요. 어떤 사람은 3개월 전에 예약했는데 아직도 5,000번째 대기 중이라고 했습니다. 차가 있어도 기름이 없어서 못 몰아요. 약은 더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해외에 친척이 있는 사람들은 약을 붙여달라고 부탁했어요. 없는 사람들은 그냥 아팠습니다. 항생제, 진통제, 혈압약 같은 기본적인 약들이 사라졌어요. 약국에 가도 텅 비어 있었죠. 그리고 전기가 나갔습니다.
쿠바의 발전소들은 대부분 소련 시절에 지어진 거예요. 낡고 노후했죠. 제대로 정비하려면 부품이 필요한데 미국 제재 때문에 부품 수입이 어려웠습니다. 기름도 부족했어요. 발전소가 하나둘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발전소가 고장나면서 전국이 암흑에 빠졌어요. 나흘간 전기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복구됐다 싶으면 또 나가고 또 복구되고 또 나갔어요. 전국적인 정전이 반복됐습니다. 지금 쿠바인들은 하루에 14시간, 15시간 정전을 겪어요. 수도 아바나는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아바나 바깥 지방에서는 하루 20시간 넘게 전기가 없어요. 쿠바 제2의 도시에서는 하루에 겨우 2~3시간만 불이 들어옵니다. 전기가 없으면 뭐가 문제일까요? 냉장고가 멈춥니다. 열대 기후에서 냉장고 없이 음식을 보관할 수 없어요. 음식이 썩습니다. 그나마 있는 음식도 먹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병원 장비가 작동하지 않으니 수술을 못해요. 인공호흡기가 멈추면 환자가 죽습니다. 공장이 멈추고 생산이 중단돼요. 쓰레기차가 안 다닙니다. 거리에 쓰레기가 쌓여요. 악취가 진동하고 모기가 들끓습니다. 댕기열과 지카 바이러스가 퍼져요. 더러운 물을 마시면서 콜레라 같은 병도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바나에 사는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루에 14시간, 15시간 정전이에요. 음식이 상할까봐 무서워요. 가장 힘든 게 음식 문제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인간 로봇 같아요. 휴머노이드요. 참다 못한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수천 명이 전국에서 동시에 시위를 벌였어요. 혁명 이후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였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약속한 것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자유를 원한다. 우리는 굶주리고 있다. 독재 타도. 사람들이 외쳤죠. 처음에는 정부도 당황했습니다. 이런 규모의 시위는 전례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당황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정부의 대응은 잔인했습니다. 인터넷을 완전히 차단했어요. 시위 영상이 퍼지는 걸 막으려고요. 경찰과 군인들이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곤봉으로 때리고 최루탄을 쏘고 닥치는 대로 체포했어요. 수백 명이 끌려갔습니다. 체포된 사람들 중 일부는 반란죄로 기소됐어요. 반란죄의 최고 형량은 30년입니다.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인생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거예요. 국제인권단체들은 조직적인 인권 침해라고 규정했습니다. 고문 의혹도 제기됐어요. 시위는 진압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어요. 그때부터 대탈출이 시작됐습니다. 쿠바인들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금씩, 그 다음에는 물결처럼, 마지막에는 홍수처럼 4년 만에 275만 명이 쿠바를 떠났습니다. 인구의 25%예요. 4명 중 1명이 사라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트를 타고 바다를 건넜어요. 플로리다까지는 불과 150km밖에 안 되거든요. 하지만 그 짧은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상어에게 물리거나 탈수로 죽거나 보트가 뒤집히거나 더 많은 사람들은 육로를 택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러시아나 니카라과로 간 다음 거기서부터 육로로 미국 국경까지 이동하는 거예요.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서요. 중미의 정글을 지나고 마약 카르텔의 영역을 통과하고 국경 경비대를 피해서 죽을 수도 있는 여정이에요. 그래도 떠났습니다. 떠나는 사람 대부분이 젊은이들이에요. 의사, 엔지니어, 교사들이 조국을 등지고 있습니다. 쿠바가 수십 년에 걸쳐 키워낸 인재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한 경제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엔지니어 한 명이 떠나면 22년간의 투자가 사라지는 겁니다. 회복이 불가능해요. 떠나는 사람들의 77%가 개인 탈출이었어요. 가족 단위가 아니라 혼자 떠난 겁니다. 가족을 두고 혼자 떠날 만큼 절박했다는 뜻이에요. 대부분이 15세에서 59세 사이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쿠바의 미래가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기계공학을 전공한 23살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는 대학에서 5년을 공부해 엔지니어가 됐어요. 쿠바 최고의 대학을 나왔습니다. 졸업하고 취직하면 한 달에 6천에서 7천 페소를 벌 수 있어요. 한 달 월급이 얼마냐고요? 미국 돈으로 12달러에서 14달러입니다. 한 달에 14달러. 달걀 30개 한 판이 8달러예요. 한 달 월급으로 달걀 2판을 못 사는 거죠.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쿠바 의사들, 그들의 월급도 20달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공학 학위를 포기했어요. 지금은 택시앱 운전사로 일합니다. 하루에 옛날 한 달치 월급을 벌 수 있거든요. 외국인 관광객을 태우면 달러를 받으니까요. 지금 그는 스페인 시민권을 신청 중입니다. 기회가 오면 떠날 거예요. 기회가 있으면 떠나요. 여기엔 미래가 없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혁명을 믿지 않아요. 결과를 내지 못하는 걸 지지할 가치가 없죠. 체 게바라와 피델 카스트로의 이상, 새 세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이 보는 현실은 이거예요. 관광객용 달러 상점에는 필라델피아 크림치즈부터 미국 브랜드 식품까지 뭐든 있어요. 하지만 쿠바인들이 갈 수 있는 상점은 텅 비어 있죠. 같은 나라 안에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혁명이 약속했던 평등, 쿠바에서 불평등은 그 어느 때보다 심해졌어요. 그리고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공격한 거예요. 새벽 2시, 미군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150대가 넘는 항공기가 동원됐어요. 헬리콥터가 대통령궁으로 접근하자 베네수엘라 측이 총격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안 됐어요. 미군은 압도적인 화력으로 저항을 분쇄했습니다. 새벽 2시 1분에 작전이 시작됐고 3시간도 안 돼서 마두로가 체포됐어요.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마두로가 수갑찬 채 미군 함정으로 끌려가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13년간의 독재가 3시간 만에 끝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쿠바 정보요원 3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경호하던 쿠바인들이에요. 미군 사망자는 단 한 명도 없었죠. 20년 넘게 쿠바를 살려온 생명줄이 단칼에 끊긴 겁니다. 트럼프는 곧바로 쿠바를 겨냥했어요. 베네수엘라에서 쿠바로 가던 석유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하루 3만 배럴 이상의 원유 공급이 막혔어요. 미국은 그 석유를 베네수엘라에서 직접 미국으로 가져가는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는 말했죠. 쿠바는 붕괴 직전이다.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들에게 수입을 줄 나라가 이제 없다. 모든 수입을 베네수엘라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베네수엘라의 석유와 돈이 더 이상 쿠바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그는 쿠바에 군사작전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알아서 무너질 테니까요. 지금 쿠바는 하루 4시간만 전기가 들어옵니다. 청소차가 멈춰서 거리에 악취가 진동해요. 음식은 있어도 너무 비싸서 못 삽니다. 민간 상점에는 물건이 있어요. 하지만 가격이 미쳤죠. 연금 생활자의 한 달 연금이 3,000페소, 7달러도 안 되는데 달걀 한 판이 8달러예요. 한 경제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식은 있어요. 많이 있어요. 하지만 가격이 말도 안 돼요. 월급 받는 사람은 의사라 해도 그런 상점에서 거의 아무것도 못 사요. 한때 세계가 부러워했던 의료 시스템은 무너졌어요. 병원에 가면 주사기를, 카테터를, 심지어 수술 도구까지 직접 가져오라고 합니다. 의사들은 여전히 실력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쓸 장비가 없는 겁니다. 아바나에서 아이를 낳은 한 부부의 이야기예요. 아내가 제왕절개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테터를 직접 가져오세요. 그 남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모두가 우리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훌륭한지, 무료인지 이야기하죠. 역사적으로는 그랬어요. 우리 의사들은 인류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일할 자원이 없어요. 쿠바 정부는 여전히 미국의 봉쇄 탓이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60년 넘는 제재가 쿠바 경제를 옥죄어 온 건 사실이죠. 유엔에서도 매년 미국의 쿠바 봉쇄를 비난하는 결의안이 압도적 다수로 통과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해요. 봉쇄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수십 년간 개혁을 거부한 경직된 국영 경제가 문제예요. 모든 걸 국가가 통제하려다 보니 비효율이 극에 달했습니다. 민간 기업을 허용하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됐고 그마저도 규제가 너무 심해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어요. 관광업에만 올인한 것도 실책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총 투자의 35%가 호텔과 리조트 건설에 들어갔어요. 국민은 굶는데 호텔을 짓고 있었던 거죠. 정작 농업, 에너지,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무시됐습니다. 쿠바의 15개 주요 산업 중 11개가 쇠퇴하고 있어요. 설탕 산업은 5년 만에 68% 감소했습니다. 한때 쿠바의 상징이었던 설탕이요. 수산업, 농업, 제조업 모두 반토막이 났어요. 미국 탓만 할 수 없는 자충수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붕괴를 만든 겁니다. 지금 쿠바 인구의 4분의 1이 60세 이상이에요. 젊은이들은 떠나고 노인들만 남았습니다. 출생률은 50년 가까이 인구 대체 수준 아래예요. 아이를 낳으면 굶어 죽을까봐 출산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거든요. 한 인구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난의 멜서스주의예요. 가족들이 굶지 않으려고 아이를 안 낳는 겁니다. 쿠바가 텅 비어가고 있어요. 올드 아바나 거리를 걸으면 한때 라틴 아메리카 식민지 건축의 보석이라 불렸던 건물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데 돈이 없어서 보수를 못해요. 가끔 건물이 통째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사람이 깔려 죽기도 하고요. 바로 그 옆에는 정부가 관광객을 위해 지은 고급 호텔이 서 있어요. 번쩍번쩍한 외관, 에어컨, 수영장. 국민은 굶고 건물은 무너지는데 호텔을 짓는 나라. 이게 지금 쿠바의 현실입니다. 1950년대 클래식 자동차들은 아직 아바나 거리를 달려요. 관광 상품이 됐거든요. 외국인들은 그 차를 타고 사진을 찍으며 낭만적이라고 해요. 하지만 쿠바인들에게 그 차는 낭만이 아니에요. 새 차를 살 돈이 없어서 70년 된 차를 계속 고쳐 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클래식 자동차 옆으로 벤츠와 BMW가 지나갑니다. 정부가 허가한 소수의 사업가들 차예요. 그들은 달러를 벌고 좋은 집에 살고 해외여행을 다녀요. 나머지 국민들은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그걸 지켜봅니다. 혁명이 약속했던 평등한 사회, 쿠바에서 불평등은 그 어느 때보다 심해졌어요. 쿠바가 정말 무너질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나라는 60년 넘게 미국의 압박을 버텨왔어요. 소련이 무너졌을 때도 살아남았죠. 쿠바 정부의 사회 통제 시스템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비밀 경찰은 건재하고 인터넷은 감시되고 있어요. 반체제 인사들은 감옥에 가거나 망명을 떠납니다. 저항할 힘이 남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항할 만한 젊은이들은 대부분 떠났거든요. 남은 사람들은 너무 지쳐 있습니다. 한 반체제 인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쿠바 사람들은 희망을 잃었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살려는 의지도, 뭔가를 하려는 의지도, 심지어 반항하려는 의지도 사라져요. 혁명을 믿고 남은 사람들도 있어요. 아직도 사회주의를 지지하고 미국의 봉쇄가 풀리면 나아질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요. 그들은 체제 안에서의 개혁을 원합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쿠바인들이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어요. 마이애미에 사는 한 쿠바 망명자의 말입니다. 쿠바로 돌아가느니 차라리 미국 이민국에 잡혀서 어디든 추방당하는 게 나아요.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죽어도 쿠바로는 안 돌아갑니다. 카리브해의 푸른 바다는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아바나의 거리에는 아직 클래식 자동차가 달려요. 혁명 광장에는 체게바라의 거대한 초상화가 걸려 있죠. 하지만 그 낭만적인 풍경 뒤에서 한 나라가 천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피델 카스트로가 꿈꿨던 혁명의 낙원, 67년이 지난 지금 그 낙원은 하루 4시간만 불이 들어오는 감옥이 됐어요. 쿠바의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어쩌면 또다시 버틸 수도 있죠. 어쩌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손을 내밀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 섬을 떠날 방법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떠나고 있습니다. 혁명의 나라 쿠바, 그 혁명이 남긴 건 텅 빈 거리와 꺼진 불빛뿐이에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카리브해의 푸른 바다, 아바나의 아름다운 거리, 낭만의 도시. 그 낭만은 이제 박물관에나 남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떠나고 있어요.